개인보다 전체가 훨씬 중요하게 간주되는 조직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건 군대 조직일 거예요. 군대는 개인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개인이 군대라는 전체에 자기를 잘 꾸겨 넣어서 맞춰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전체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조회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매주 정기적으로 조회를 했었습니다.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자로 잰 듯이 일렬로 줄을 서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개인이 조회에 참석하기 싫어도 학교에 다니는 이상 무조건 참석해야 했습니다. 또 그런 전체 행사에선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가로 시작하는 그 애국가 많이 부르셨죠? 그런데 전체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가 미국이랑 한국,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모든 나라들에서 사람들한테 애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마는 애국가를 강제로 부르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옛날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국가가 나오면 의자에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이런 것이 모두 다 전체를 강조하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전체 회식에 참석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런 회식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참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개인 사정이 없다면 전체 회식에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회식을 좋아하든 좋아하진 않든 간에 그건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생각을 고려하는 부분은 없어요. 전체가 중요한 것이죠. 전체가 잘 돼야 개인한테도 좋다는 논리인 거예요. 이런 조직에선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통 전체 단합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전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부서 직원들 수십 명이 같이 주말에 단합대회를 다녀온 적도 있어요. 이건 전체가 같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는 활동을 하면 사기가 진작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되는 거예요. 제가 큰 회사에 다닐 때 개인의 의사는 조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직급이 높은 분들이 시키면 그냥 따라야 했습니다. 직급이 낮은 개인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연봉이 적은 인간들의 생각은 그 생각도 경제적 가치가 작다고 보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말을 저희 부서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그 부서장은 저희에게 엘리트 리더의 생각을 그냥 따르라고 하셨는데 따르다 보면 항상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셨어요.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주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선 1년 예산을 짤 때 12개월치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13개월치를 편성합니다. 1년은 12개월인데 왜 13개월치 예산을 편성할까요? 한 달은 노조가 파업을 할 것을 예상해서 여유분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기능론적 시각에선 이런 파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노동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파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업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전체에 해를 주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파업하는 노조를 비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능론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론에선 합의된 가치 규범을 사회의 전 구성원이 잘 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간다움의 기초에서 응당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잘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문서화하게 되면 법이 되는 것이고 문서화하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이 되는 것이죠. 기능론자들이 사회 질서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기능론자들에겐 조화와 균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능론자들은 보수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고 지금에서 크게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점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할 때 이와 같은 것이 그 판단 근거가 되는데, 즉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바뀌는 것이 좋은가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른 것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응당 따르도록 기대되는 합의된 가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내죠. 교도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합의된 가치 규범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사회 구성원이 왔으므로 다시 가치 규범을 교육합니다. 그걸 교화 혹은 재사회화라고 부릅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사회 문제는 사회가 어느 한 부분의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개인이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정보의 불평등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은 개인이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능론의 안 좋은 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능론적인 시각이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노력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능론적인 생각은 우선 긍정적이에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기능론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이런 기능론적인 생각엔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상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이상적인 사상을 사회의 여러 부면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치부하는 소위 말해 꼰대 마인드와 같은 것이 이 사회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회에선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것들도 많잖아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 기능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기능론은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독특한 시각으로서 사회가 유기체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전체를 중요시하는 하나의 사상이었습니다.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전체 사회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지라 개인이 노력을 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 현상을 기능론적인 관점으로만 설명하려고 했을 때 충분하게 사회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부족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적인 관점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의 문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선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사회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